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의사결정이다. 구조론적으로 말하면 이걸 힘으로 보고 뭐 이걸 뭘로 보도 상관이 없는데 힘이 기전에는 질과 입자가 있다. 위에는 운동과 양이 있다. 그렇다면 의사결정의 힘이라면 운동은 이제 결정했으니까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 양은 그 결과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것은 요 전 단계 의사결정을 하기 전 단계라는 거지. 의사결정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수먼 전제가 있다. 수먼 전제가 뭐냐면 어리광이다. 어리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보통 뭔가 결정할 때는 다 자기 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막상 결정을 하면 다 등을 돌려. 의사결정이 안 돼. 예를 들면 여기가 민주당이라 치고 자 뭔가 결정하자. 그럼 다 자기 편이라고 전제한테 보면 한 놈도 자기 편이 아니야. 다 어떻게든 발목을 잡아. 무엇이 옳으냐 이게 아니고 그걸 내가 동의해 주는데 대가가 뭐냐? 다 이거야. 근데 아무도 이걸 안 내놓잖아. 계속 이것만 치고 있는 거야. 계속 막 인상 팍 치고. 왜냐면 이걸 내놔라 이 말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내 입으로 이걸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막 조순우 형처럼 막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막 어떤 사람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회의는 산으로 간다.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만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 어리광을 부려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드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질이다. 의사소통이다. 의사결정을 하려면 자기 편이 돼야 되고 자기 편이 되려면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가치 판단. 의사소통을 하고 가치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에 자기가 개입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은 개입해 있지 않아. 남의 일이라고. 대부분 보면 이게 남의 일이냐 내 일이냐 거기에서 그 우리 편이냐 남이냐 여기에 따라서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가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하고 막 그래. 게시판에서 글 쓰다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 당신 유망한데 내 말만 들어오면 되는데 참 내가 보기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근데 그 말 한 자기도 내 생각에 낯이 막 간지러울 것 같아. 막 간지러워. 자기 편이 아닌데 자기 편인 척 해야 되잖아.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말을 하는 게 이상해. 뭔가 도와준다는 전제를 해야 말을 할 권리가 생기는 거지. 발언권을 획득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가치 판단이 뭐냐면 방향 판단인데 방향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주로 피하 구분이고 우리 편이냐 남이냐 이런 거고.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에 개입하는 절차, 지배라는 용어를 쓰려고 하는데 가치 판단은 지배다. 지배. 이 지배라는 게 뭐냐면 히딩크가 게임의 지배 이렇게 제가 또 유현진이 뜨잖아. 유현진이 뜨니까 미국 사람들이 유현진이 경기를 지배했다 그런 거야. 이게 상당히 재밌는 말이야. 근데 왜 지배라는 표현을 썼을까? 지배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잖아. 주인 밑에는 뭐가 있냐? 하인이 있다고. 돈키호테 밑에는 산초가 있다. 지배한다는 것은 기성전결 중에 기 포지션에 선다는 거지. 뒤에 뭔가 이렇게 쭉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치 판단이다. 맨 처음에 사건에 개입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건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발언권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 그 인터넷에서 일어난 논쟁들을 보면 대부분 발언권을 획득하려는 그 투쟁이다. 발언권을 획득하려면 무조건 야당이 돼야 돼. 여당이 되면 발언권이 안 되고 근데 반대를 해야 발언권을 획득한다고. 다시 말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도 이 방향 판단에 해당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즉 게임을 지배하기 위해서 무조건 난 이기로운 반댈세 이렇게 해놓고 시선을 집중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반대했지 생각해 보는 거야.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단 반대를 해야 돼. 반대를 안 하면 발언권 자체가 없어.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돼. 무조건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축하하네 그러고 가만히 있든지 그냥 선물을 하나 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소통은 힘을 만드는 거고 가치 판단은 힘을 지배하는 거고 의사결정은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이란 어떤 사회의 어떤 집단의 힘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힘을 지배해서 그 다음에 이용한다. 이것이 인문학이다. 막연하게 뭘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숨은 전제가 있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전제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이 과정을 생략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과 가치 판단을 딱 생략하고 의사결정부터 바로 들어간다고. 근데 바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이 결혼 반댈세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결혼 반댈세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의사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번 전제 때문이다. 먼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왜 이야기해야 되냐. 21세기는 인문학의 시대다. 노동의 종말, 이거 내가 주장하는 거거든. 이제 노동자가 없어지는 시대. 담님이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노동의 종말, 이게 21세기 화두라고. 그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 게 사람들이 주로 밥 먹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노동이라는 것은 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의사결정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누가 하냐면 시스템이 하거나 기계가 하거나 컴퓨터가 한다고. 이걸 주로 하는 사람이 이제 사장, 요걸 하는 사람이 간부, 요걸 하는 사람이 대리, 요 밑에 두 개 아까 더 있어. 운동량은 막노동하는 사람,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앞으로는 그 모든 사람이 이쪽에만 달라붙고 이쪽을 일을 안 하게 돼 있어. 기계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노동의 종말 시대가 온 거지. 이제 일을 안 하는 시대가 된 거라고. 21세기는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만 해서 먹고 사는 시대다. 평균 근로시간은 앞으로 30시간으로 줄어들 거고, 주 4일 근무를 하게 될 거고, 오전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에 퇴근하게 될 거라고. 30년에 다 그렇게 돼. 기계가 인간의 일을 다 뺏어가 버렸어. 인간이 일을 하려도 할 게 없어. 근데 일을 하기 묘해가지고 청소기가 일 다 하면 또 청소기 코드 빼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거든. 청소기가 청소를 하는데 코드는 인간이 끼워야 된다고. 아침에 와서 끼우고 저녁에 와서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일을 아무리 줄여도 결정해야 될 의사결정 총량은 오히려 증가를 해. 의사결정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데 지금은 그 과도기 상황이라서 그 인간들이 노동 소외를 일으켜가지고 일거리가 점점 이제 돈을 못 받는 일거리만 생기는 거야. 대형 마트에서 그 계산하는 사람, 캐셔만 일자리 자꾸 늘어나고 마트 주인은 이제 일자리 다 뺏겨. 노동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 노동의 질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이 로봇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문학을 해야 된다. 상부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패션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의사결정의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하면 월급은 누가 주나? 월급을 안 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월급을 안 줘, 이제. 아무도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돈 제일 많이 버는 재벌을 착취해야 돼. 지금까지 노동자를 착취했는데 이제는 재벌을 착취해가지고 전 국민이 공무원이 돼야 돼. 그래서 미래 사회는 내 추측으로는 국민의 3분의 1이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 3분의 1은 철밥통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 공무원 원래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공무원한테 왜 일을 하냐 그러는데 공무원은 시스템을 감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도둑이 들어왔어. 요거 코드, 요거 빼갔나, 요거 감시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전 국민은 이 어떤 판단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 실제 이제 노동은 기계가 다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노동 시간은 줄어들고 그 일자리는 많이 나눠 가져야 되고 일은 별로 안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을 하게 돼서 공무원 철밥통이 되는데 임금은 좀 내려가.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이게 내 추측이에요. 물론 100%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그 어떤 판단 기준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줄어들고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고 그 안목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나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우리나라 진보가 이러한 미래 예측을 가지고 뭘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냥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 김대호 소장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하죠. 그 양반이 공무원 철밥통을 제일 싫어하거든. 내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전부 공무원 철밥통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으니 그 양반은 내 얘기를 들으면 엄청 짜증날 거야. 그 양반 모든 게 내하고 의견이 반대야. 근데 실제로 사회가 그렇게 가는 데는 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 패션과 디자인, 문화, 어떤 가치 판단이지. 가치 판단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사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치 판단은 그냥 머리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패션이나 디자인을 가지고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판단을 한다고.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제 사건이냐 사물이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사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체가 돼. 보통 우리는 이게 상부 구조고 이게 하부 구조인데 우리는 사물에서 요 해체되는 과정만 관측하고 요 과정을 관측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게 의사소통인데 이건 힘을 만드는 과정이라,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힘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 저번에 이야기한 2에서 1로 가야 돼. 1 더하기는 2가 아니야. 여기까지 1 더하기 1까지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정의가 안 돼 있어. 그 기준은 어디냐면 이 꼬르라고. 여기서 어떤 판단이 일어나는데 여기 1만 있고 또 1이 있어. 그 다음에 2는 없잖아. 다시 말해서 아직 2가 없어. 2가 없으면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 1, 1이지 뭐 왜 2냐고. 1 더하기 1은 1, 1이지 그게 왜 2냐고. 말도 안 되잖아. 1, 1 아냐. 그게 왜 2냐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1 더하기 1은 1 그리고 1이다. 이게 맞는 거지. 왜 2냐고. 2라는 숫자는 아직 안 나왔어. 근데 2 빼기 1은 1이다. 이건 맞는 얘기라고. 이건 100% 맞아. 왜냐면 이건 2가 이미 나왔어. 이미 2가 있다는 거지. 이미 2가 정의되어 있다. 2 빼기 1은 1,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고 1 빼기 1은 이건 플러스 방향인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쪽 의사소통, 가치판단, 의사결정의 단계들에서 요 앞부분이 요 단계고 요 뒷부분이 1 더하기 1인데 이 앞대가리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모여서 약속을 해야 일이 된다고. 근데 이건 사람 사이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물이 다 그렇다는 거지. 일단 뭐 활을 쏜다면 활과 화살이 일단 모여야 돼. 그리고 공을 친다면 공과 방망이가 모여야 된다고. 모인 다음에 다시 흩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모이는 건 2고 흩어지는 1인데 2가 먼저라는 거지. 항상 전체에서 부분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왜 방향 판단, 가치 판단이 필요한가? 이 패션 디자인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 보수 꼴통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흩어버려요. 다 흩어버려. 귀족, 양반, 상놈이 다 흩어버려. 흑인, 백인 다 흩어버려. 그러니까 2가 안 된다. 1이라는 거지. 1이면 패션이고 디자인이고 없어. 우리나라 사람이 왜 아줌마 파마를 하고 등산복을 다 입냐? 등산복이 자세히 보면 이게 추리닝이라고. 다 추리닝이 있는 거라. 모이지 않아서 그렇다. 이 모여야 패션이가 디자인 되지. 근데 누가 이렇게 모이게 할 것이냐 이거지. 뭔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건 다 진보가 하는 거라고. 하여튼 가만히 살펴보면 진보는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촛불 시위라도 해보자 그러고 데모 반대라도 해보자 그러고 하여튼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아. 그리고 사이가 사람들 어떻게든 끌어모았잖아. 어떻게든 전 세계와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사이는 자기가 보수라도 진보라고.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향을 봐야 돼. 사람이 모이는 방향이냐 아니면 흩어지는 방향이냐. 보수는 어떻게든 사람 흩어버리고 진보는 어떻게든 촛불 시위를 하더라도 모은다. 그러니까 꼴통들이 시청 앞에 모인 거는 그건 진보야. 꼴통 안에서 약간 진보야. 노인네들이 그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성조기 들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약간의 진보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보수들은 그냥 자기 집에서 안 나와. 경로당까지 간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진보적인 그 할배들이라고. 진정한 보수는 아니야. 진정한 보수는 북한에 삐라 보내러도 안 가. 그 뭐냐면 보수들은 집회에서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거든. 그래서 자기들끼리 구시렁구시렁해. 왜 우리 늙은 사람들 몇 명밖에 안 하냐. 그리고 사람을 잘 모으는 게 진보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 모여야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의사결정을 하려면 방향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 판단이라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그 절차다. 어떻게 사람을 모을 것인가. 이 전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통 이제 가족 관계 같은 경우도 그 우리나라 사람도 제사를 지내야 한번 모인다고. 명절에 뭐 할아버지 생일이다, 할머니 생일이다, 뭐 이런 일이 있어야, 이벤트가 있어야 가족들이 모인다고. 남녀 관계도 보면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려는데 좀 신경 쓰는 여자야. 그나마 여자들이야. 남자들 안 가. 데이트 한 지 100일. 여자들 알고 남자들 몰라. 지금 뭐 70일인지 80일인지 모르는 거야. 그거 알고 있는 남자 조금 진보적인 남자야. 경상도 꼴통 보수들은 50이 된지 100일이 된지 몰라.
여자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하고 막 갑자기 막 일기장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100일 됐네 이래가지고 막 그걸 조금 아는 사람들이 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보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사람을 모이는 방향으로 가냐 흩어지는 방향으로 가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모여야 이야기가 된다. 그것이 그 의사결정의 전제 조건이다. 모이게 하려면 모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냥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인다는 거지.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그게 완전성이다. 이제 생물 시간에 진화를 처음 배우게 되는데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파린의 가설이 나온다고. 그 러시아 과학자 오파린이 생명은 호수가의 진흙에 생겼다는 거야. 근데 최근에 좀 과학 좀 아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옛날엔 지구가 아주 둥그랬다는 거야. 별의 크기가 저 히말라야 산맥 정도의 크기가 되면 굉장히 균일하게 이렇게 둥그러진다는 거지. 완벽한 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구에 육지가 없어. 다 바다가 잠겨버려. 그래서 태초에는 육지가 없었다는 거야. 육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진흙이 있냐고. 진흙이 없는데 어떻게 오파린의 가설이 맞을 수가 있냐고. 왜 틀린 거 아니야. 지금 지구는 육지가 생겼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 지구 속에서 그 지각 운동이 활발해가지고 지구 안에서 멘틀이 막 돌아다녀서 생긴 거고 원래 지구는 굉장히 둥그렇다는 거지. 둥그런데 이게 한 방 먹었어. 한 방 먹어가지고 떨어져 나간 게 다리고 다리 떨어져 나갔어. 한 방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육지가 생긴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 달의 인력 때문에 달이 계속 지구를 괴롭혀. 그래서 지구가 막 이렇게 용터림을 해가지고 여기 뭔가 볼록볼록 올라온 거야. 육지가 생긴 거야. 근데 이때 이미 생명은 생겼다고. 그럼 생명은 어디서 생겼냐 이거지. 최초에는 이 물속에 물속 화살이 있었는데 화살은 열수구 뜨거운 그 바닷물이 끓는 데가 있다. 거기는 에너지가 있고 진흙도 있고 불도 있어. 다 있다는 거지.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의사소통, 가치 판단, 의사결정인데 의사소통은 한 자리에 모으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 진흙이라는 거지. 진흙이 있어야 모이지. 왜냐하면 이거 돌아다니는데 생명이 생기려면 이가 모여야 될 게 아니야. 혼자서는 생명이 안 된다고. 최소한 아미노산 2개가 이렇게 모여야 이렇게 생명이 생긴다고. 근데 누가 붙잡아야 이게 모인다고. 막 돌아다니면 안 모여. 그러니까 모이려면 자기 주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어디 있어야 그 사람하고 뭐 결혼하지. 계속 돌아다니면 결혼할 수도 없잖아. 뭔가 모이려면 고정시켜야 된다. 그것이 의사소통이다. 그게 진흙이라는 거지. 그래서 최초 생명체에는 일단 진흙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강변의 진흙이라는 건 오파린의 가설이고 실제로는 그 심해 열수구에서 거기도 뭔가 진흙 비슷한 게 있을 거야. 해저의 어떤 그 지형에서 진흙 비슷한 게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가치 판단. 이 진흙이 있다 해도 이것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줄을 서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 에너지가 있다면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줄을 서야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뒤죽박죽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방향성을 부여하는 게 가치 판단인데 그건 여기 사람들이 있다고. 어떻게 성을 어떻게 부여하냐면 그냥 선착순 모여 방향 생겨. 군대에서 잘 쓰는 방법이고 아니면 호랑이가 나타나면 방향 생겨. 일단 제일 힘센 사람 앞에 딱 막아. 호랑이 앞에. 그 제일 힘없는 사람 뒤에가 딱 서. 제일 겁이 많은 사람 뒤에 있고 제일 간땡이 부은 사람 앞에 딱 서는 거야. 그 가치 판단, 방향 판단이 딱 생긴다고. 근데 이때 움직여야만 된다는 거지. 여기는 이제 붙잡는 진흙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건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이걸 움직여야 돼. 최초에 생명이 생기려면 진흙과 물과 햇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햇볕이 아니라 에너지고 진흙이 아니라 또 어떤 거고. 근데 물은 있어야 돼. 물은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사소통은 진흙이고 가치 판단, 방향 판단은 물이고 물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햇볕이다. 이 세 가지가 최초의 생명을 만들었다. 하나의 모듈을 만들었다는 거지. 화성에는 모듈이 안 생긴다는 거지. 왜 화성에는 모듈이 안 생기냐면 복잡성이 없기 때문에. 지구에만 그런 복잡성이 있어. 그래서 화성은 황폐해졌다. 이 구조론이라는 것은 노자처럼 무의자연, 가만 놔두면 저절로 된다 이거 아니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의자연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무의자연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 깊이 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무의자연이라는 말은 그 자체의 어떤 에너지가 돌아가는 법칙이 있다는 건데 그 자체의 법칙에 맡겨 놓으라는 건데 그럼 그 자체의 법칙이 뭐냐 이거지. 그 자체의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지.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듈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무의자연은 가만히 놔둬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말은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생물이 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강제로 이 생물을 자라게 할 수 없어. 지금 겨울인데 야 겨울인데 꽃 펴. 지금 내가 꽃이 보고 싶으면 좀 펴봐. 그러면 이 펴냐고 안 핀다고. 봄돼야 피지. 근데 이 말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안 핀다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영하 20도인데 무슨 수를 해도 꽃이 안 펴. 절대로 안 피는 거지. 무의자연이라는 말은 저절로 된다는 말이고 이 저절로 된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생각하면 노자의 무의자는 굉장히 속편한 말이야. 다 저절로 된대. 아이씨. 또 서울에 가서 전철 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앉아있으면 전철이 딱 세워준다고. 그럼 아 맞네. 가만히 있으면 전철이 딱 신림역까지 딱 태워주고 얼마나 좋냐고. 근데 개찰구를 통과해야 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울에 아무리 가 있어도 전철역이 안 태워줘. 그래서 무의자연은 저절로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왜 무서운 말이야? 움직인다는 말이거든.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는 버스처럼 노선이 딱 정해져 있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버스는 택시는 내가 부른 대로 와. 인위야. 이 무의가 아니야. 근데 버스는 무의라고. 내가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무의가 인위보다 훨씬 더 무서운 놈이야. 흉악한 놈이라고. 무의는 시간 지나버리면 그냥 가버려. KTX처럼 5분 늦게 가면 날짜 없어. 그냥 가버려. 개인 승용차라면 시간이 늦으면 뭐 늦게 출발하면 되고 이러면 이런 데 출발하면 되는데 KTX는 무의자에는 봐주는 게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무의가 뭐냐면 모듈이다. 이거는 그 절대적인 최초의 복잡성.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 처음에 반드시 일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일하는 것은 내가 이제 편의적으로 하는 말이고 구조로는 이제 오로 설명하니까 오로 해야 된다는 거지. 당구공이 두 개 있는데 여기다 에너지를 투입했다. 그러면 요 사이가 있다고. 이 사이는 없다는 거지. 무라는 거지. 왜냐면 이 당구는 U고 이 당구도 U인데 요 사이는 무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까. 근데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면 맨 처음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무의 상태. 두 번째 조건은 이게 이제 구조는 1이고 요놈한테만 해당되는 상태. 두 당구공의 접점이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에너지를 가하면 에너지는 이놈한테도 해당되고 이놈한테도 해당된다. 이놈한테만 해당되는 상태. 그리고 이놈한테 해당되면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놈한테 해당되면 이미 이놈한테도 해당된 것이다. 그런 상태. 그래서 2번과 3번이 나왔다고. 4번은 뭐냐면 이 두 놈한테 동시에 해당되는 상태. 그래서 3번은 뭐냐면 이게 먼저 해당되고 이게 연동된다고. 그러니까 요 놈을 건드리면 요 놈도 소식이 가는 거지. 근데 4번은 동시에 가는 상태. 5번은 이 에너지가 이 전체를 통습하는 상태. 이렇게 5가지 포지션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의 모듈이 돼가지고 생물이 탄생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 그걸 이제 오파린에 가서는 이 진흙, 물, 햇볕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잘 찾아보면 또 더 있어. 몇 가지 더 있을 거야. 일단 물이 움직여야 되고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뭔가 그 하여튼 구조론적으로는 5가지 포지션이 있다. 1과 2를 결합시킬 수 있는 5가지 포지션이 있어서 중요한 이 5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 순서대로 가지만 실제로 동시에 작동한다고. 그것이 이제 전개되어서 인간의 눈에는 순서대로 보여. 외부의 관측자 눈에는 1, 2, 3, 4, 5 순서대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돼. 두 개의 당국이 동시에 있어야지. 한 놈 먼저 있고 그다음 하나 어디서 꼬고 이런 건 없어. 반드시 둘이 동시에 갖춰준다. 그래서 거기서 방향성이 생겨난다는 거지. 동시가 2가 먼저고 1이 나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이 생겨난다. 이 구조론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생명의 어떤 최초의 탄생 과정하고 똑같은데 정자, 난자의 결합하고 똑같고 어떤 뭔가가 처음 만들어지는 하나의 모듈이 탄생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 생명의 탄생뿐만 아니라 팽이를 친다거나 공을 발로 찬다거나 혹은 연을 날린다거나 혹은 활을 쏜다거나 다 2에서 1로 간다. 처음에는 반드시 어떤 모듈을 이루어. 이걸 반드시 이루은 다음에 이걸 해체하는 식으로 간다. 방향 판단은 뭐냐면 진보와 보수. 이게 대표적인 방향 판단이고 주로 집단과 개인이. 진보와 보수도 집단과 개인의 문제라고. 근데
이 진보는 개인을 중요시하잖아. 근데 사실은 진보가 집단을 중요시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항상 헷갈리는 문제인데, 사물은 밖에서 안을 보고 뭐 주관과 객관, 이것도 계속 헷갈리는 문제야. 이 헷갈리는 게 정상인데, 집단과 개인이 있다. 진보와 보수는 결국 집단과 개인의 문제라는 거지. 그럼 진보가 집단을 더 중요시하냐, 보수가 개인을 더 중요시하냐, 이건 계속 헷갈려. 근데 실제 뭐 한겨레 신문 보면 다 개인을 중요시하고 혼자서 대법하는 1인 시위 이런 걸 좋아해. 그리고 수꼴통들은 집단을 좋아해. 막 우리 총화단결 이런 거 좋아해. 또 그 반대라. 사회처럼 막 집단을 만들어, 진보는. 근데 보수는 집단을 다 흩어버리고 또 뭐 자유 이러면서 자유주의 그러면서 계속 개인을 찾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보가 집단주의고 어떤 면에서는 보수가 집단주의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진보는 이미 집단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참 거구들이 뺄갱이들 할 때 이 집단을 싫어하는 거야. 걔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좌파 뭐 진보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혼자인데 진보는 떼거리가 있어. 그게 싫은 거야. 안철수는 자기 혼자인데 안철수 미워하는 사람 항상 숫자가 많이 몰려 있어. 그래서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그 친노 세력들이 굉장히 저 새끼들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 안철수 자기 혼자 딱 있는데 친노들은 막 자기들이 보기에는 울부글 바글바글해. 항상 모여있어. 봐, 여기 막 모여있잖아. 친노들은 우리 안 모였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친노들은 항상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수특수특 한다고. 그 빨갱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진보 세력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를 싫어해. 근데 뭐냐, 다음에 모여서 다음 빨갱이 쏘고 그러잖아. 그럼 다음에 뭐 하냐고. 안 모아서 근데 저절로 모여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빨갱이 하자 이래. 우리도 모이자 해가지고 일베에 모였어. 근데 일베 팔렸어. 근데 박근혜는 자기 세력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다 와야 될 것 같아. 박근혜는 이명박하고 달라서 세력 관리를 안 해. 이미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떠받들어. 일단 가족이 모여있다면 아기를 떠받들듯이. 근데 보수 꼴통들은 집단이 없어. 자기 혼자야. 일단 보수들은 대부분 보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박수를 안 쳐줘. 그래서 화가 나 있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아무도 안 오냐고. 내가 돈 있다니까 하고 막 돈 자랑을 막 하는데 와 하고 막 이 환호를 안 해줘가지고 삐진 사람들이야. 아니면 이제 진짜로 혼자 외로운 시골 노인들. 보수는 두 가지인데 자기가 성공했는데도 보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낀 사람, 진짜로 고립된 사람, 이 두 가지 사람이 보수라는 거지. 그래서 시골 할아버지 보수와 그 강남의 그 돈 많은 보수, 이 두 가지 보수가 둘 다 외로움을 타는 집단이다. 진보는 주로 대학에 많거든. 근데 이미 집단이 되어 있어. 대학 안에 이미 집단이야. 어떤 면에서는 진보가 집단주의고 어떤 면에서는 보수가 집단주의지만 실제로는 방향성이 있다. 진보는 이렇게 가는 거야. 보수는 이렇게 가. 보수는 자기 혼자야. 그래서 집단을 이루는 걸 좋아해서 총화단결 하자고 막 맨날 모이자 그러는데 아무도 안 모여. 실제로 보면 진보가 더 사람들 잘 모아. 보수들은 맨날 모인다 그러는데 시청 앞에 가보면 몇 명 없어. 할배 몇 명 와가지고 이게 방향성이 있다는 거지. 이 방향성은 진보와 보수, 집단과 개인, 전쟁과 평화, 뭐 생산과 파괴, 투자와 소비 뭐 이런 거라고. 그래서 그 최근에 소비자 포지션이냐 생산자 포지션이냐 뭐 이런 얘기도 썼는데 인간이 언어를 그 진보는 생산제로 쓰는 거예요. 생산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보수들은 언어를 소비재 감정 배설의 도구로 쓴다고. 그러니까 게시판에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낸시랭이나 이회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생산자라고 생각이 돼, 언어가. 그 사람들의 그 언어가 그래서 뭔가 어떻게 자기가 이용해 먹을 걸 찾아내. 자기한테 뭔가 풀어서야 된다고. 뭐 자기 일기를 써도 조금 도움을 받아. 근데 보수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 언어가 생산제가 아니야. 언어로 뭐 이회수나 낸시랭한테 배울 게 이만큼도 없다는 거지. 실제로 배울 게 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는 언어가 소비재이기 때문에 언어로 뭘 하냐면 주로 욕설을 해. 언어란 감정 배설의 도구이다. 이렇게 똑같은 언어를 생산자로 보느냐 소비재로 보느냐고는 있는데 지식인들이나 젊은이들은 생산자로 보고 노인들이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소비재로 보는 거지. 이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타란티노의 그 쟁고 게시판에 보면 엄청나게 그 농객들 욕을 많이 해놨어. 다 맞는 말이야. 나도 보니까 엉터리야. 가짜 목화를 막 해놓고 야 그건 너무 조잡하잖아. 전혀 목화가 아니야. 목화는 그렇지 않다고. 타란티노는 너무 영화를 성의 있게 만들었어. 거의 김기덕이야. 자세히 보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 근데 사람들이 타란티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거 일단 신경 안 써. 중요한 거는 보통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계속 깨져 답답하잖아. 근데 타란티노는 통쾌하거든. 그러니까 기존 영화의 그 공식을 다 깨버렸다는 거지. 근데 의도적으로 다 깨버려요. 보면 여자가 팍 날아가.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신사하기 때문에 여자를 쏘면 안 되지. 그래서 서부 영화 여자를 쏘는 장면 나오면 안 돼. 근데 만약 그게 있다면 그 이탈리아 감독이 만들었을 거야. 이탈리아 감독도 좀 개념이 없거든. 걔들은 마피아이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 걔들 여자를 쏴. 마카로니였을 때는 정통 서부극이라 여자를 쏘면 안 돼. 그런데 타란티노는 그걸 알고 있는데 여자를 쏴버려. 안 쏴도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막 확 날아가 버린 거야. 금기를 깬다는 거지.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지. 장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생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영화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생산제로 보느냐 소비제로 보느냐. 우리는 좀 진보주의자들 생산적으로 보고 보수주의자들은 내가 돈 냈는데 9,000원이나 냈는데 이게 왜 다 물도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형편없는 서비스 식당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화가 나 있는 거야. 억울하다고. 그래서 관점 자체가 다르면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논쟁 백날해도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이게 양모님의 큐브 이야기도 한 모서리에 면이 세 개가 있다고. 이제 이게 9칸 큐브하고 다른 거는 그거는 이제 중간 깨 있잖아. 이건 다 귀퉁이 똑같아. 다 유상이 균일하다고. 여기 보면 하나는 축이고 양쪽은 대칭이다. 이런 구조가 있다고. 이걸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엮여 있다는 전제로 동시에 작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게 2라는 거지. 이가 단순히 숫자 2가 아니고 동시성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집단이 동시에 움직여야 구조론의 질이 세팅된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색깔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한 자리에 딱 그 순간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먼저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돼. 근데 맹박이는 그것도 안 하고 지 혼자 막 떠들다가 가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반드시 토론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의사봉을 내리친다고. 왜냐하면 거기서 뭐를 하나 결정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장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장관들이 그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다 복제를 한다고. 장관들이 다 이제 자기 방으로 가. 그러니까 노무현 흉내내는 거야. 따라한다고. 노무현이 이렇게 했으니까 지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의사소통, 방향판단, 의사결정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결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보수들은.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는데 그래도 조중동은 엄청나게 갔지. 지금 회의만 하다 시간 다 보낸다고. 근데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이런 과정 프로세스를 각 부처 장관들이 다 자기 사무실에 가서 또 애들 모아놓고 복제하라는 거지. 계속 이렇게 복제해 나가는 거야. 근데 보수 꼴통들은 그런 개념이 없지. 그냥 결정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결정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정하기 쉬운 거 결정해버려요. 그럼 이제 홍준표처럼 환자 몇 명 죽으면 다 되네. 뭐 이런 식이야. 그건 그 결정은 잘했는데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죠. 큐브가 엮여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편인데 2에서 1로 간다. 여기서 방향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1초 만에 다 생각해버려요. 막 생각을 열심히 하는 건 뭐냐.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헷갈려서 파악이 안 되는 게 많은데 대부분 경험에서 찾아낸다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막 이렇게 막 머리 쥐어짜 싹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에서 동일한 큐브를 불러오는 거지. 자기 경험 안에서 이런 구조를 자기 머릿속에서 다 뒤져보면 있어. 그걸 찾아내는 거라고. 그리고 구체적인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파악하는 순간 이미 답은 나왔어. 집단을 형성하는 게 이미 답이 나온 거라. 대부분 이걸 형성을 못해. 여기서 엮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엮이지를 못해. 아까 얘기했듯이 국무회의에서도 그냥 회의에서 김건태 같은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걸 하지? 뭐 의견 내봐라면 아무 의견도 안 낸다고. 그 양반들은 잘 모르는 사람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요걸 복제해서 자기 부처로 돌아가서 복제하고 또 하부 구조에서 계속 복제해 나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필요 없는 건데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방향 판단이라든가 의사소통 이게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의사소통과 방향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다. 이상.